남을 도와주는 행복, 세상을 바꾼다는 자부심. 표면적으로 보면 경찰은 범인을 잡고 예방하는 일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 경찰로 살아보니 이런 봉사와 헌신보다 더욱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즐거움이 있다. 그것은 바로 봉사와 헌신만 하고 살아도 나의 생활상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 그리고 그런 나의 활동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까지 미친다는 점이다. 세상에서 직업 자체가 봉사이자 헌신인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경찰만큼은 직업이 봉사이자 헌신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구현하는 직업, 바로 그것이 경찰이다. 비록 경찰을 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겠지만 그 직업이 가진 본질을 떠올린다면 다시 태어나도 경찰이라는 나의 생각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연을 하게 된 범죄 사냥꾼 탱크캅, 탱크 형사 경찰관인 이대우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키워드는 형사 또는 우리 경찰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시 될 수도 있는 키워드, 의심, 기지, 경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의심을 택했습니다. 교통사고일까, 연쇄 살인사건일까?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3,000명에서 4,000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중에서 과연 강력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 이와 같이 많은 교통사고 사망사건 속에서 강력사건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근무하던 때입니다. 강력팀에서 근무할 때인데 그 당시에 동대문 운동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그런 그 분들에게 그 자릿세를 뜯고 월정금을 받는 일명 그 폭력배들이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하는 폭력배들을 45명 정도 검거를 해가지고 7명 정도를 구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조사했던 그 폭력배가 자기가 구속될 것을 염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범죄 정보가 있다. 그 정보를 줄 테니 자기를 불구속해달라,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실상은 그 폭력배가 행한 범죄 행위는 구속이 될 만한 그런 사유는 아니었고 조사를 받으면 당연히 불구속할 사안이었는데 자기의 이제 그런 구속 염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범죄 혐의를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 그럼 이야기해봐라. 그게 과연 맞는 거라 그러면 참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폭력배로부터 정말 쇼킹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그러면 영등포에서 포주를 하는 그 업주에게 사채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사채를 빌려가고 난 뒤에도 그 사채금을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이자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사채를 한꺼번에 다 갚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돈이 이렇게 생겨서 갚은 거니까 너도 혹시 돈 벌 의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게 뭐냐. 사람을 교통사고를 이장을 해서 사람을 치게 되면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교통사고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뒷수습을 하려고 그러면 피해자하고 합의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사고를 내고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내가 받는 그런 보험금이 있다?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종합보험만 가입하는 줄 알았지 운전자를 위해서 이렇게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죠. 그리고 어떤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그 가해를 한 당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한 아주 좋은 성격의 보험이었는데 그걸 악용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험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하거나 그럴수록 보상금이 많이 주어집니다. 심지어는 구속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선임비까지 제공하는 그런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예를 들어서 보험 한 개에 뭐 최고 5천만 원까지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5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준다. 그러면 4개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이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악용해가지고 여러 개의 보험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런 대상을 물색해가지고 대상자가 나타나면 충격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취하는 거 만약에 사상자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구호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112에 신고도 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럼 출석 날짜를 정해서 출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망사고를 낸 경위에 대해서 또 진술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사망사고를 했는지 고의로 냈다는 건 당연히 숨기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고 상황을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충격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내가 운전자가 지켜야 할 그런 그 항목 그러니까 뭐 구호 조치라든지 경찰 신고라든지 이런 조치를 의무사항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유족과의 합의가 형사 합의가 된다 그러면 구속되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설사 구속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고령의 노인물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이 보상받는 그 나이를 넘었기 때문에 굳이 형사 합의가 안 되더라도 공탁이라는 그런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2천만 원 정도 공탁을 걸면 불구속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개의 보험을 들어서 2억을 받으면 2천만 원의 공탁을 걸었어도 1억 8천이 남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그 돈을 목적으로 60세 이상 고령 60, 70대의 노인들만을 골라가지고 한적한 도로 그리고 뭐 새벽녘에 박스 줍는 뭐 그 할머니들 이런 분들만 상대로 고의적으로 충격을 해가지고 연쇄살인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또 당연히 처음에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대로 119 신고도 하고 112 신고도 하고 조사도 받고 합의도 일부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공탁도 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형사라 할지라도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취급함에 있어서 모든 게 정황상 그 사람이 진술하는 것들이 스스로 자백하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사망사고 이르겠다고 자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의성이 있는 살인으로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단순히 그 사람이 인정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만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런 엄청난 살인사건들은 묻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그런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2회, 3회 이렇게 연소적으로 그런 똑같은 유형의 범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이게 어떤 이렇게 수사기관만 이렇게 수사 형사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유형 그러니까 약간의 범죄 냄새가 나는 그런 사건들만 맡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직접 수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심점들이 있는 사건만 모아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범죄의 냄새가 나는데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느냐. 그럼 그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점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실제 어떤 이 사람의 그 죽음 뒤에 과연 그런 타살의 의심점이 있다, 살해의 의심점이 있다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어떤 이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보험금이 있다. 그러면 그 보험금을 누가 받게 수령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데 이게 그 보험 뒤에는 그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오히려 피해자에 합의하는 그런 금액보다 가해자가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보험의 특약을 확인하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그 사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그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인은 처음부터 1심 재판부터 대법원 재판까지 전부 사건을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고의로 그 노인을 치었던 것들이 아니고 우연하게 그 사고 현장을 지나다 미처 그 노인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과실에 의해서 사망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상당 기간의 법정 다툼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살인죄를 적용하고 사기죄를 적용해서 징역 15년에 처하는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사 형사들이 수사 편의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인정한다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약간 비틀어보고 뒤집어보고 털어본다 그러면 그런 의심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진실을 밝혀야 되는 어떤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기지입니다. 키워드 기지를 택했는데요. 형사 한 명이 한꺼번에 범인을 몇 명이나 잡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한 형사가 무수히 많은 범죄꾼들로 상대해서 다 쓰러뜨리고 다 잡아서 가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1.5배 내지 2배의 인원이 있어야 안전하게 제압을 하고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사 활동을 하다 보면은 모두 이제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체포 작전이 이루어질 때는 항상 이런 2배의 원칙에 적용을 해서 안전하게 검거하는 그런 작전을 구사를 합니다. 근데 범죄가 뭐 항시 뭐 그런 계획에 맞춰서 일어나거나 검거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형사가 그냥 뭐 퇴근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형사는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그 거리에서 벌어지는 어떤 범죄 유형이 있다 그러면 경찰관이기 때문에 그 범인들을 제압하거나 체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형사만 3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주로 현행범 위주의 범인들을 좀 체포하러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어떤 형사의 노하우가 쌓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참 형사들처럼 정보원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발로 뛰는 수사, 즉 맨 땅에 헤딩하는 길 돌아다니다가 그런 현행범으로 주로 벌어지는 소매치기라든지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지갑을 훔치는 또 부축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포하러 다녔습니다. 물론 조원들과 같이 항상 다니면 좋겠죠. 근데 조원도 가정 생활이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매번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 활동할 때는 항상 저와 같이 하는 이런 캠코더, 지금 같으면 이제 캠코더 카메라로 범행 현장을 찍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 아무리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해도 그 말보다는 어떤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그 범죄 현장을 찍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나 혼자 그 사람을 검거하게 되도록 그 증거 영상을 들이대면 다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혼자 캠코더를 가지고 유흥가 주변을 이렇게 차를 타고 부축배기,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지갑을 훔치는 부축배기를
검거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 옆에 웬 자가용이 지나가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건장한 청년들이 3명이 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은 운전석에 앉아있고 3사람이 그 술 취한 사람의 지갑을 훔쳐서 범행하는 게 목격을 한 겁니다. 그걸 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영화처럼 했다 그러면 벌써 날아가가지고 으라차차 해서 4명을 한꺼번에 다 때려잡아야 하는데 저는 내가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잡을 수 있는 저 4명 중에 1명일 뿐이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들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형사가 범인을 잡겠다고 나왔는데 범인이 4명이라고 그래서 포기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포기하기에는 왠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범인 4명이 도주하는 거를 계속 미행을 한 겁니다. 제 차를 타고 계속 미행을 하면서 과연 저것들을 어떻게 검거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방법을 계속 찾으면서 미행을 하는데 한 3km쯤 가다 보니까 길 옆에 파출소가 보이는 거예요. 아,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그 차량을 추월을 해가지고 파출소 앞에서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보이고 잠깐 경찰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주변에 강력사건이 발생해서 그러는데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범죄 현장에서 3km 정도 벗어났기 때문에 이 범인들은 범행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형사들이 나를 검문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겠죠. 왜냐하면 진짜로 그 형사의 말처럼 주변에 강력사건이 나서 거기에 의심점 이렇게 단체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검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달라고 그러니까 순순히 신분증을 주는 겁니다. 근데 길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처럼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보급되고 그런 시절이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파수소에 보이니까 역 근처에 가서 역 파수소에 가서 신원조회만 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다 순순히 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범행 현장에서 나왔고 설마 여기까지 누가 쫓아와서 자기를 검문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한 거죠. 그래서 범행 둘은 그 파수소에 들어오는 순간 4명이 딱 들어온 문 가로막고 손 내밀이 빡빡빡 진짜 영화 같은 실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마저 잡으려고 했다 그러면 아마 한 명도 잡을 수 있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죠. 4대1로 싸워서 형사가 아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영상에 담긴 화면은 있겠지만 그들은 이미 형사가 체포하려다가 도망갔기 때문에 형사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숨을 수도 있는 거고 검거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네, 이런 어떻게 보면 기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형사의 어떤 근성, 범인을 체포해야겠다는 그런 열정, 투지 이런 거에 의해서 범인을 안전하게 혼자서 4명까지 검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기지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3번째입니다. 3번째 키워드는 경청입니다. 누군가 억울하다면 억울한 것이다. 어떤 그 식당에 가 보면은요, 손님이 짜다고 하면 짠 것이다. 이런 그 문구를 이렇게 벽에 걸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무리 내가 맛집을 운영하고 있고 내 입맛에 맞다 하더라도 손님 입맛에는 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주로 상대하고 있는 범죄 피해를 입고 당하신 피해자분들, 그런 분들이 민원인으로 왔을 때 또는 피의자로 왔을 때 억울해하는 그런 분, 나는 정말 억울해하다. 물론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우긴다고 그래서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말로 자기가 억울해서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지구대에서 한 20대 여성이 지구대에서 체포돼가지고 형사과에 와서 조사를 받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아니 도대체 물론 그 억울하다고 변명하면서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병이 구속되는 사안에 갔을 때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억지 울음을 울거나 또는 변명으로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성은 시종일관 계속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그 담당 형사와 조사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조사가 끝나면 돌아가거든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불구속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그런데 형사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계속 울면서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담당 형사에게 이야기해서 그 여성분을 데려와 봐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뭐가 억울한지. 그래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그 당시에 직업은 접대부였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종사하는 여성이었는데 원래는 그런 곳에서 근무하지 않는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성이 길을 가는데 웬 20대 청년이 차를 타고 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데서 혹시 일하고 싶지 않느냐. 이 말에 이제 홀깃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성과 이야기를 하게 됐고 또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여성의 착각이었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했지만 어떤 말다툼에 있어서 화가 나가지고 남자친구를 폭행을 하면 남자친구가 112 신고를 해가지고 여자친구에게 맞았다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조사를 받고 그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이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조사를 받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 이 말에 굉장히 겁을 많이 먹는 거죠. 그리고는 그 남자친구가 너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합의 안 하면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합의해라. 그러면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합의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더군다나 그 여성이 이제 접대부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술집 손님과의 어떤 2차 이런 뭐 성매매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약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합의를 안 하려고 그러면 네가 그렇게 접대부 하면서 성매매한 그런 부분들을 니네 가족들에게 다 알리겠다. 얼마나 그 여성 고통스럽겠어요. 어떻게 따져보고 싶었겠지만 제대로 그런 항변도 못 해보고 남자친구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계속 뜯기고 이체도 해주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날 조사받는 것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울분이 쌓여서 억울하니까 이렇게 친 건데 그 남자친구는 똑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해서 조사까지 받게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놈이 갈취범이었던 거예요. 그래, 이게 정말 이유 있는 억울함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여성의 피해 조소를 받아가지고 그 남성을 체포에다가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어떤 액면 현장에서 벌어진 그 사건 하나만을 보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여성이 남성을 때렸다고 남자친구를 때렸다 하더라도 폭력은 폭력인 겁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형사의 업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시오. 이렇게 끝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여성은 계속 억울해하고 또 경찰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억울해서 끝까지 우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다. 곧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상대자의 입장이 돼서 그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그 여성의 억울함을 풀어줬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선택한 거, 의심, 기지, 경청, 이 세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꼭 제가 경찰이어서 어떤 업무적으로나 뭐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선택한 것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심이라든지 기지라든지 경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키워드로 선택을 했고요. 특히 저희 같은 수사 형사 그리고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민원인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민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로 사소한 거지만 어떤 억울함이나 피해를 당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사자가 돼보지 않으면, 그런 피해를 당해보지 않으면 정말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업무에 활용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키워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